저는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이라는 시를 들어보셨나라는 제목으로 뭐 냉전과 혁명 그리고 주체에 대한 역사적 재현과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뭐 저에 대한 소개를 좀 해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뭘 공부했고 이 사람이 뭘 가르치겠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면요. 지금은 제가 지난 학기부터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에서 지금 역사교육과에서 이제 한국 현대사를 가르치고 있고 현대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전공은 그 남북한이 어떻게 이른바 중립국들과 관계를 맺었는지 외교사 쪽을 연구를 했고요. 뭐 이른바 남북한 관계사, 한반도 냉전사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이 강의 시리즈가 보니까 혐오 그리고 뭐 공감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긴 하지만 제가 박사 논문 쓰거나 연구를 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혐오나 적대가 심할까 이런 고민을 저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분단도 겪었고요. 그리고 한국 전쟁도 겪었고요. 그리고 전쟁이 아직도 정전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누군가를 타자와 만났을 때 그 타자에 대해 공감하기보다는 일단은 너 빨갱이인지 아닌지 뭐 이런 어떤 적대감이 되게 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역사적 지층으로 계속 쌓여오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같은 어떤 혐오와 적대적인 어떤 이런 뭐랄까요 대립의 분위기가 되게 강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뭐 논문들에도 좀 발표를 하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거하고 조금 관련이 있지만 완전히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그런 걸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박사 논문은 저런 걸 썼고요. 그래서 특히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부다페스트의 소녀의 죽음이라는 시, 김춘수의 시를 중심으로 해서 50년대 이제 뭐랄까요 헝가리 혁명, 특히 56년 헝가리 혁명에 대한 어떤 인식과 반응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재현했는지 특히 이제 젠더적 측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발표했던 요 두 개의 논문 17년, 18년에 발표했던 두 개의 논문을 좀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강의 목표는 제가 여러분들 아마 이게 뭐 아마 먼저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제출했을 때 이렇게 좀 써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꽃이라는 시를 많이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순수시죠. 그리고 되게 김춘수 하면 우리가 순수시를 쓰는 작가로서 대표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56년에 이제 부다페스트 소녀의 죽음이라는 이제 헝가리 혁명을 되게 형상화한 시를 썼고 되게 유명한 시죠. 사실은 저도 고등학교 때 입시 볼 때 뭐 교과서에 실리진 않았지만 봤던 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지만 70년대에는 국어 교과서에 국정 교과서에 실렸던 시입니다. 그리고 그 시가 되게 이제 뭐 반공을 형상화한 시로서 되게 유명한 시로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국인이 사랑하는 뭐 100대 시 안에 들어간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김춘수만이 아니라 50년대 특히 유명한 순수 시인들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순수 시인들이 왜 유독 헝가리 혁명에 대해서 시작품을 많이 남겼거든요. 특히 순수 시인들까지도 왜 그랬을까? 왜 그 시대를 살아가던 시인들은 지리적으로 저 멀리 떨어진 동유럽에서 발생했던 사건을 작품으로 남겼을까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의 한 세트인데요. 그렇게 남긴 시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김춘수의 시 그리고 다른 시들을 보면 놀랍게도 시인들이 개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래 발표했던 시와 다르게 시를 삭제하거나 바꾸거나 하더라고요. 그 개작되는 그 과정이 어떤 맥락인 건지 그리고 그러한 어떤 시인들이 재현한 헝가리 혁명에서의 특히 혁명의 주체 그 주체를 특히 여성 주체를 어떻게 재현하고 있었는지 과연 시인들이 만들어낸 시로 형상화한 그 여성 주체라는 게 뭐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정말 그런 모습이었는지 애초에 그런 것들을 봄으로써 뭐 냉전적 차별적
젠더적 차별 구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걸 좀 확인함으로써 어떤 젠더 차별적 구조를 해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걸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의 순서는 이게 뭐 1시간 반 정도 할 계획으로 왔지만 1시간 반을 내리하면 너무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드니까 한 50분 정도 전반부를 먼저 헝가리 혁명과 한반도라는 주제, 그 헝가리 혁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헝가리 혁명이 무엇이며 한반도 특히 남한에서는 어떻게 이걸 인식했고 시로서 형성화됐는지 거기를 중심으로 좀 먼저 한 50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주제인 그 형상화된 주체, 혁명 주체가 어떤 식으로 재현됐는지, 특히 젠더적 측면에서 여성 주체가 차별적으로 재현됐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좀 찾아보면서 새삼 알았습니다. 아, 김춘수라는 시인이 식민지 시기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식민지 시기에 독립운동도 해요. 그래서 이따가 부다페스트의 소녀의 죽음이라는 시를 보면 나오는데요. 세다가야라는 감옥에서 힘들게 뭐랄까요,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감옥 생활을 하고 이제 50년대 이렇게 60년대 물론 나중에 이제 뭐랄까요, 이제 독재 정권의 여러 가지 활동도 하는데요. 군부 독재 시절에도 어쨌든 김춘수라는 시인이 쓴 시를 보면 저도 몰랐는데 이게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좀 김춘수에 대해서 좀 기억하시라고. 특히 요 마지막 부분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라고 저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고요. 대부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몰랐는데 원래는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였다고 해요. 개작을 한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시인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시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개작을 한다. 당대에 처음 발표할 때는 그죠, 의미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게 이제 부다페스트 소녀의 죽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본인의 여기 앞에 보면 몸짓이 어디 나옵니다. 그렇죠. 몸짓이었다.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몸짓에 어떤 대응하는 걸로 눈짓으로 바꾼 게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조금 개작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맥락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부다페스트의 소녀의 죽음이라는 시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이 시에 대한 걸 좀 알아야 되겠죠. 57년 4월 사상계라는 유명한 이제 당대 50년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옆에 끼고 있어야 할 잡지, 그렇죠? 지성계에 유명하신 분, 장주나 그 유명한 분들이 다 참여했던 유명한 잡지죠. 이 잡지에 57년 4월에 실렸습니다. 왜 이때 4월에 실렸냐면 56년 10월, 11월, 12월에 헝가리 혁명이 크게 터지고 이게 엄청나게 이슈화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김춘수라는 시인은 57년 4월에 사상기에 실습니다. 이 시를 일단은 여러분 같이 좀 읽어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오프라인 같았으면 그죠? 진짜 소통하면서 읽어달라고 해서 제가 보통 읽히는데 오프라인이 아니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원래 원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온라인으로 요즘에 다 서비스가 돼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4월호에 실렸었습니다. 그 원문, 그러니까 57년 4월 나중에 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실렸던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혹시 읽어주실래요? 힘드시죠? 네, 한자도 맞고 이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한자 잘 몰랐는데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시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영상으로 듣고 있고 이게 뭐 그냥 수동적으로 아마 수업을 듣겠지만 제가 읽지만 여러분들도 꼭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저도 이거를 처음 접했을 때는 잘 모르다가 여러 번 진짜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읽다 보니까 정말 좋은 시긴 하다. 시인 자체의 어떤 감수성과 이 시선이 되게 리듬들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긴데요. 요 시는 한번 먼저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 이후에 설명들이 따라올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뉴브강, 부다페스트의 헝가리의 다뉴브강이 있죠. 다뉴브강에 살얼음이 지는 동구의 첫 겨울, 가로수 잎이 하나둘 떨어져 뒹구는 황혼 무렵, 느닷없이 날아온
수발의 소련제 탄환은 땅바닥에 쥐새끼보다도 초라한 모양으로 너를 쓰러뜨렸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따가 제가 헝가리 혁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이른바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라는 질서가 도래를 하죠. 미국은 자유진영, 소련은 공산진영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양대 진영이 대립을 하는데, 특히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서유럽하고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유럽이 이제 독일에서 이제 해방되고 나서, 독립되고 나서 대부분 이제 소련이, 그렇죠, 위성 국가로 만들죠. 그래서 뭐 저기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다 이제 공산 국가가 되죠. 예. 그래서 실제 소련군이 바르샤바 조약을 통해서 군대를 주둔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실제 소련군이 있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소련군은 물러가라. 우리가 우리만의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주의, 우리만의 사회주의, 민족적 사회주의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엄청나게 들고 일어납니다. 56년에. 그렇죠?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그 엄청나게 큰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나라에서 마치 4.19가 일어났듯이 56년에 일어나요. 그때 이제 저항했죠. 그 저항한 모습입니다. 수발의 소련제 탄환에 대해서 탄환에 맞고 쓰러진 거죠. 지새끼보다도 못한 소양으로 너는 쓰러졌다. 순간 바셔진 내 두부, 머리는 소스라쳐 30보 상공으로 튀었다. 두부를, 머리를 잃은 목통에서는 피가 내 낯익은 거리에 포도를 적시며 흘렸다. 포도는 이제 도로라는 뜻입니다. 너는 13살이라고 했다. 13살입니다. 소녀이고요. 그렇죠? 부다페스트의 소녀죠. 내 죽음에서는 한 송이 꽃도 흰 깃의 한 마리 비둘기도 날지 않았다. 내 죽음을 보듬고 부다페스트의 밤은 목 놓아 울 수도 없었다. 죽어서 한결 가비온 내 영혼은 감시의 1만의 눈초리도 미칠 수 없는 다뉴브강 푸른 물결 위에 와서 오히려 죽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소리 높이 울었다. 다뉴브강은 맑고 잔잔한 흐름일까? 요한 스트라우스의 그대로의 선율일까? 실제 이 시기에는 일가라고 안 쓰고 일가라고 쓰더라고요. 음악에도 없고 세계 지도에도 갑자기 이제 시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도 흥미로운데, 이제 헝가리 혁명에서의 부다페스트 소녀, 13세 소녀를 보고 나서 갑자기 이제 한강으로 오는 거죠. 음악도 없고 세계 지도에도 없죠, 이 시기에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름도 없죠. 한강의 모래사장에 말 없는 모래알을 움켜쥐고 왜 13살 난 한국의 소녀, 그렇죠? 는 영문도 모르고 죽어갔을까? 악마는 등 뒤에서 웃고 있었는데 한국의 13살은 잡히는 것 하나도 없이 두 손을 허공에 저으며 죽어갔을까? 부다페스트의 소녀여, 내가 한 행동은 내 혼자 한 것 같지가 않다. 한강에서의 소녀의 죽음도 동포의 가슴에는 짙은 빛깔의 가품으로 젖어든다. 기억에 분노한 강물은 오늘도 내일도 동포의 눈시울에 흐를 것인가? 영웅들은 쓰러지고 두 달의 항쟁 끝에, 여기 다시 이제 부다페스트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헝가리 혁명이 거의 뭐 한 2주 정도 뭐랄까요, 혁명이 성공했다가 다시 소련군이 밀고 11월 초에 물리고 들어와서 11월, 12월에 엄청나게 저항을 해요. 막 많은 희생자가 발생을 하죠. 소련 탱크에 저항함으로써 한 2달 정도 저항이 있었죠. 너를 겨눈 같은 총부리 앞에 내 아저씨와 내 오빠가 무릎을 꿇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아저씨와 오빠가 등장합니다. 소녀가 있고요, 아저씨 오빠가 있어요. 나중에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이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양심에서 흐를 것인가? 마음 약한 베드로가 다굴기 전 3번이나 부인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사람은 불면의 밤 잠을 못 자는 거죠. 왜 모든 기억을 나에게 강요하는가? 갑자기 자기 과거로 돌아옵니다. 나는 22살이었다. 대학생이었다. 김춘수 얘기입니다. 실제 얘기예요. 일본 동경 세다가야서 감방에 불령선인으로 수감되어 있었다. 여러분, 이제 불령선인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여기 영자가 이제 뭐랄까요, 밝은 뭐 이런 거죠. 선인이라는 게 이제 조선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밝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조선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쁜 놈들인 거죠. 이제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감옥에 이제 뭔가 독립운동을 실제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연루돼서 감옥에 있었던 거죠. 이때 실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헝가리 혁명을 보고서는 한국 전쟁의 기억을 떠돌리다가 다시 또 식민지 경험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신의 식민지 경험. 어느 날 내 목구멍에서 창자를 비비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머니, 난 살고 싶어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그 소리는 까마득한 어디서 내 것이 아니면서 내 것이면서 나는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고 복받쳐 오르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누가 나를 우롱하였을까? 나의 치욕은 살고 싶다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전체, 요 부분이 자기의 식민지 시기에 슬펐던 아픔의 기억이 고스란히 삭제가 됩니다. 나중에. 왜 삭제를 했을까? 그리고 왜 여기 시에서는 이 부분이 들어갔을까를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이어집니다. 시상이. 부다페스트의 소녀에 내던져진 죽음은 죽음의 때는 동포의 치욕에서 역으로 싹튼 것인가? 싹은 비정의 정이 없는 수목들에서보다 치욕의 푸른 멍으로부터 자유를 찾는 소녀의 뜨거운 피 속에서 움튼다. 자유를 꿈꾸는 거죠.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싹은 또한 인간의 비굴 속에 생생한 이마주로 이미지죠. 움트고 위협하고 한밤의 불면에 잠을 못 자는 불면에 염염양 활활 타오르는 거죠. 활활 꽃을 피운다. 인간은 쓰러지고 또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또 쓰러질 것이다. 그칠 날이 없을 것이다. 계속 저항한다는 거죠. 악마의 총탄에 딸을 잃은 부다페스트의 양친과 함께 인간은 존재의 깊이에서 전율하며 통곡할 것이다. 다뉴브강에 살얼음이 동구의 첫 가을, 가로수 잎이 하나둘 떨어져 뒹구는 황혼무렵, 느닷없이 날아온 수발의 소란제 타나는 땅바닥에 지새끼보다도 초라한 모랑으로 너를 쓰러뜨렸다. 부다페스트의 소녀야. 우리가 알고 있는 수미상관 구조, 네, 딱 맺어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시를 57년 4월에 발표를 합니다. 헝가리 혁명이 이제 좀 진정되고 정리된 이후에 발표를 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춘수가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김춘수 시를 가져오긴 했지만 사실은 시문학을 하시는 사람들에게 여쭤보면 저도 문학을 전공하진 않아서 잘 몰랐는데 이런 시인들도 헝가리 혁명에 관련된 시를 남겼다고 해요. 전봉곤, 김상옥, 조병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전봉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김춘수보다 더 빨리 56년 11월이면 바로 이제 11월 초에 소련군 탱크가 밀고 들어가거든요, 헝가리에. 그 바로 실시간인 거죠. 그때 저항하던 모습을 바로 신문에 연재를 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처음 요 시가 실려요. 전봉곤의 시가. 혹시나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피아노 이렇게 하여튼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전봉곤 피아노 되게 유명한, 딱 보시면 이런 시가 있었구나, 유명한 분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거 잘 몰랐는데 김상옥이라는 시인이 이른바 시조 시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시조 들어보셨죠? 그렇죠? 시조. 그래서 정말 순수 시인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요때 57년 3월 현대문학을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에 슬기로운 꽃나무라는 시를 썼더라고요. 근데 정말 좀 뜬금없어요. 이 시를 전체를 보면 헝가리 혁명이 들어갈 부분이 아닌데 들어갑니다. 들어있어요. 이따가 제가 제 2부에서 보여드릴 텐데 가장 유명한 시는 백자부라는 시라고 해요.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형식미를 추구하는 순수 시인이죠. 그래서 외부 세계에 대한 신을 정말 남기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거의 안 남겼던 사람인데 이 시도 사실 그런 맥락이 아닌데 갑자기 삽입됩니다, 이 안에. 그렇죠? 그런데 당연할 수도 있죠. 본인한테 안 맞았다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73년에 이제 자신의 시집에다가는 이 헝가리 관련된 내용, 이 시에서를 삭제해버리고 싫습니다. 그리고 실제 나중에 김상옥 시전집에도 헝가리 관련된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조부영화라는 사람, 또 나름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57년 10월에 역시나 이런 시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 세 시인들이 대체로 다 순수시로 좀 분류가 되더라고요. 김춘수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60년에
4.19를 노래한 시도 있고, 그래서 좀 간간히 사회적인 시를 많이 남기긴 했지만 전봉군, 김상옥 이런 분들은 정말 순수 시인이죠. 근데 이런 시인들이 왜 나중에 삭제까지 했는데, 자기한테 안 맞다고 삭제까지 했는데 왜 남겼을까? 왜 그랬을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걸 이해하려면 헝가리 혁명을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네. 뭐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길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련, 특히 스탈린에 의해서 동유럽이 공산화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 이제 되게 억압된 소련의 어떤 위성 국가로서의 어떤 소련의 지배를 받는 거의 그런 국가였지만 53년에 여러분 한국 전쟁 시기에 스탈린이 죽죠. 그래서 한국 전쟁이 끝나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스탈린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임으로 후르쇼프가 집권을 해요. 이 후르쇼프는 약간 좀 스탈린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이고 조금은 자유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열어줬어요. 그런 자유화 바람이 동유럽에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른바 이제 너지 임내라는 이 시기에 이제 총리, 그러니까 뭐 정확한 위치에 꽤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54년, 5년 이럴 때 나름 이제 개혁 정책을 펼쳐요. 저도 잘 몰랐는데 요 페테피 서클이라는 사람, 이 집단이 나름 이제 지식인 단체, 뭐 이런 단체들인데 대중 집회를 열므로써 어떤 자유와 물결을 계속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상이었던 당시 수상이 그렇게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혁 정책을 임하지 않자 56년 12월 23일에 이제 부다페스트의 대학생들이 시위를 시작을 합니다. 마치 4.19가 대학생들이 뭐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뭐 시작을 했듯이 혁명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12월 23일에 시작을 하고요. 이제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막 스탈린 동상이 막 무너지고 쓰러지고 막 이럽니다. 난리가 나죠. 그리고 이제 공산당 일당 독재를 철폐하라고 해요. 1인 독재. 이게 이제 재밌는 건데, 그래서 라코시가 이제 당시 수상이었던 라코시가 사임을 하죠. 그래서 원래 개혁 정책을 펼치고 많은 지지를 받던 러지 임내가 수상이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복귀를 하는데요. 이제 50년대 당대인들은 요런 맥락을 요런 맥락을 자세히 보도하진 않고 그냥 소련에 저항하고 이제 반공 국가가 만들어질 것이다. 반공 의거로서 이 사건을 막 기억하고 보도합니다. 근데 실제 그러진 않았어요. 러지 임내가 지향했던 거는 사회주의이긴 한데 일당 독재, 그리고 소련의 어떤 지배를 받는 독재, 어떤 그런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족 사회주의를, 민족주의적 사회주의를 지향을 합니다. 복잡하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러지 임내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이제 막 이렇게 수상이 복귀하니까 소련군 탱크가 부다페스트 진입을 해서 막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말까 막 고민을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많았던 이 헝가리 민중들이 루스키 허저라는 막 구호를 외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80년대 85년 이후부터 커지기 시작했던 반미 구호, 양키 고음과 같은 거예요. 그죠? 여기서 소련은 집으로 가라 이런 뜻이라고요. 이게 루스키 허저를 계속 외쳤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 이런 어떤 민중과 어떤 여러 가지 저항을 통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소련군이 이제 철군을 결정해요. 철군하죠. 그래서 임내나지가 이제 수상으로 복귀하게 되고요. 아까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련군이 주도하게 됐던 이유인 바르샤바 조약기구, 소련군과 이제 같이 군사적 동맹을 맺었던 바르샤바 조약기구에도 탈퇴하고요. 스스로가 이제 중립, 어느 한편에 서지 않겠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합니다. 가만둘 수 없겠죠. 왜냐하면 동유럽이면요, 여러분 바로 소유럽과 붙어 있잖아요. 소련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를 유럽에 있어서의 어떤 이익선인데 이걸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 2주인가요? 한 15일도 안 돼서 11월 4일 날 이른바 회오리 작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소련군 탱크가 물밀듯이 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강경 진압을 하고 다 이제 임내나지는 이제 다른 데로 피신 가고요. 그래서 친소적인 카다르 정권이 수립하게 되죠. 그래서 거의 이 2주간의 어떤 임내나지의 어떤 뭐랄까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소련군이 무력으로 진압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가 많은 비판과 여러 가지
저항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무장 저항이 지속이 됐죠.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혹시라도 한번 요거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영광의 아이들이라고 이제 2006년에 여기 나온 헝가리 영화제에서 대상도 받았고 되게 잘 만든 영화입니다. 저도 몇 번 봤는데 그래서 이 헝가리 혁명을 그려낸 영화예요. 그래서 당시 어떤 맥락인지를 매우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영상미도 되게 좋고요.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루스케어저라는 라는 구어들이 막 이렇게 써붙여지기도 했죠. 그리고 이런 사진들 보면 재밌어요. 되게 56년이죠. 소련 그러니까 탱크에 막 올라서가지고 그죠. 막 이렇게 저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탈린 여기 스탈린 보이시나요? 스탈린 동상이 있었는데 스탈린 동상을 막 사람들이 끌어내려가지고 목을 잘라버리죠. 그렇죠. 제가 사실은 발표했던 그 논문에서는 이런 게 어쩌면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4.19 여러분 4.19 때 이승만 동상이 목에 땡깡 잘려가지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막 탱크에 올라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4.19라는 게 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56년 헝가리 혁명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보도되거든요 신문으로. 이런 것들을 보고서 아마 사람들이 이 저항하는 이 어떤 뭐랄까 이 맥락들을 좀 이해했던 게 아닌가. 되게 비슷합니다. 보고 있으면 4.19가 많이 떠올라요. DC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냉전으로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되게 강고하게 양대 진영으로 한국전쟁이 끝났잖아요. 여러분 한국전쟁이면 그야말로 피 흘린 전쟁을 펼쳤잖아요. 냉전이 이제는 완전히 양분화돼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저항하고 움직였던 헝가리 혁명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요 세계가 많이 반응을 했죠. 근데 사실은 정말 먼 나라죠. 한반도에서 정말 멀리 있고요. 그리고 동유럽 국가고 소련의 영향력이 있었던 국가인데 의외로 북한과 남한과 북한에서 다양한 반응들을 보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만 이때 설명을 드리면 북한은 뭐 저희 주제가 아니니까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라는 이 책을 보면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6년에 이제 헝가리 혁명 때 많은 대학생들이 부다페스트 공대 학생들이 막 저항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사실 이제 요 책을 보고 나서 이제 그 헝가리 혁명 관련된 일련의 논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왜 헝가리의 동유럽의 북한 대학생들이 여기 보면 이제 이거 회고록인데요. 자기 정기용이라는 학생 당시 대학생이다 24살이던 대학생이 같은 부다페스트 기숙사에 같이 있었던 거죠. 왜 이 사람은 거기 있었지? 라고 찾아보니까 한국전쟁 때 여러분 그렇죠. 북한에 많은 동유럽의 국가들이 많은 지원을 했어요. 특히 그 중에 하나의 지원 중에 하나는 뭐랄까요 북한에서의 어떤 고아나 아니면은 대학생들 그러니까 뭐 중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고등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대학생들을 동유럽으로 많이 유학을 갔습니다. 당시 고아들도 갔고요. 그래서 동유럽에 많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이 정기용이라는 분이 몇 년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대학생으로서 이때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부다페스트에서 이제 혁명이 벌어졌는데 헝가리 혁명에 참여했던 이 대학생들은 아직 정작 전쟁을 경험해 본 경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총도 다뤄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24살이면 여러분 아마도 뭐 정확하게 몇 년도에 갔을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아마 군사 경험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총을 다뤄본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그들은 무기를 사용할 줄 몰라서 따발총 안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총 탄창 끼우는 것도 자기가 다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도 뭐랄까요 이 대학생들이 거기서 헝가리 혁명의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건 되게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북한이 이 헝가리 소련군이 진압했던 이 탱크를 몰고 갔던 이 헝가리 혁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이건 나중에 자료로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논문으로 쓰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헝가리도 약소 민족, 그렇죠. 약한 민족이고요. 소련의 지배를 받는 북한도 물론 소련의 영향권에 있고 많은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56년에 그럼에도 되게 식민지 경험도 있고요. 약소 민족이었어요. 어떤 그런 감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물론 소련을 지지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조금 다른 목소리들이 사실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료로서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하여튼 이건 좀 저희 주제가 아니니까 남한을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실제 신문에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한국일보였을 거예요. 한국일보의 11월 4일자, 그렇죠. 11월 4일자 이제 한참 뭐랄까요, 아직 소련군이 밀고 오기 직전에 이 스탈린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스탈린 내려가는. 그래서 우상이 쓰러진다라는 표현을 썼죠. 되게 많이 신문에 보도가 돼요. 근데 사실은 제가 논문에 자세히 썼는데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사실 남한에서 지금 같으면 여러분 헝가리나 물론 우크라이나 요 최근에 뭐 그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보도가 되긴 하죠. 소련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많이 관심을 갖지는 않죠, 사람들이. 근데 요 시기에는 신문이 이렇게 보면 이 신문이요, 여러분. 대부분 외신들이 그러니까 외국 소식을 전달하는 신문이 이 당시에는 거의 유일하죠. 뭐 TV도 제대로 없고요. 56년이면. 이 신문의 사면, 보통 사면이에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몇십 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사면짜리 신문인데 그 중에 한 2면은 외신 보도입니다. 그리고 냉전의 소식을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냉전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거의 보도를 해요. 인용 보도를 하든 자신들 평가를 하든. 그래서 상당히 오히려 50년대에 의외로 많은 지식들이 세계의 소식들이 직접적으로 막 유입되고 있었죠. 신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신문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남한에서는 반공, 아까 말씀드린 다른 맥락이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공산주의에 저항하는 반공, 의로운 의거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저도 찾아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 먼 나라에 있었는데 뭐 우리나라 56년이면 찢어지게 가난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전쟁이 아직 회복도 안 됐습니다. 북한은 먼저 회복돼서 다 쑥쑥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한 58년대야 이제 한국 전쟁 전후로 경제 성장 회복이 돼요, 경제가. 근데 그만큼 힘든 상황인데도 의연금, 성금 모금을 해요. 공무원들을 다 뽑아내고요. 그리고 신문사에 신문들 찾아보면 국민학생들까지 모금을 냅니다. 자기 푼 돈을 내요. 이 모금한 것들을 모았다가 여기다 보냅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어떻게든 반공을 성공하라고. 그리고 거기 반공을 성공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재미있는 거는 우리는 분단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소련군이 이렇게 밀고 들어온 거잖아요, 헝가리에. 헝가리가 이제 봉기가 일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련군이 그렇게 강하게 뭐랄까요, 인내나지를 물러내고 다시 또 이렇게 소련군 탱크가 진입하는 거 보니까 북한군이 분명히 다시 또 남침할 것이다 라고 보도합니다. 언론에서 막,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퍼뜨려요. 근데 실제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고 해요. 미국 자료를 보니까. 논문에 썼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위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소련군이 헝가리를 공격하는 게 저 머나먼 나라의 남의 얘기가 아니라 북한을 또다시 조작해서 소련군의 어떤 힘을 받아서 북한군이 다시 또 남침을 해서 한국 전쟁이 또 벌어질 수 있다라는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고 56년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보호 임시 조치라는 법을 발의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언론을 엄청나게 통제하는 법이에요. 실제 58년에 이때는 이제 실행이 못 됐는데요. 58년에 국가보안법 개정이 통과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때 이제 그리고 뭐 경향신문이 막 폐간되고 이래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이때 시도를 했죠. 그러나 이때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이런 위기 상황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헝가리 혁명 반공으로 성공해라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 헝가리에서도 이렇게 공산 치하에 있었던 이들이 빨갱이라고 믿었던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냐. 북한 동포들 너네들도 일어나라. 일어나서 싸워라. 그래서 좀 이렇게 북한 정권을 반공을 해라. 라고 이제 너네들 일어서라라고 골기대회까지 막 펼칩니다. 그래서 어떤 냉전과 분단이 겹쳐 있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헝가리 혁명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얘기로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게 움직였던 거죠. 재밌는 거는 제가 그 논문에 많이 자세히 썼는데 이승만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잖아요. 정부니까 끊임없이 남침 위기를 위기를 만들고 위기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는 힘을 합심해야 된다. 이렇게 되게 이승만의 어떤 독재나 이승만 정부를 공격하지 마라 라는 쪽으로 되게 몰고 가죠. 근데 야당은 재밌습니다. 이걸 보면 당시 민주당이죠. 야당에서는 반공은 똑같은 반공인데 포인트가 좀 달라요. 반공인데 오히려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유를 해야 된다. 왜? 요 봐라. 이 라코시크처럼 1인 독재를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뭐 저항하고 움직이지 않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그런 거 보듯이 독재는 안 된다. 이승만 너 지금 민주주의 안 하고 자유를 안 만들면은 오히려 공산주의가 더 침투할 수 있다. 진정한 그러니까 반공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독재를 막아내야 된다라고 야당은 다른 방식으로 이 헝가리 혁명을 전유하는 거죠, 이른바. 그렇죠. 그래서 정부와 야당이 다른 식으로 똑같은 사건을 다른 식으로 전유합니다. 또 재밌는 거는 대학생들의 반응도 되게 재밌어요. 제가 논문에 썼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제 나이 또래 정도면 아마 아실 건데요. 이만섭 딱 들으면 여러분 국회의장 하셨던 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나이대가 나오죠. 지금 분들은 모르실 텐데 20대면. 네. 하여튼 되게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 시기에 연세대학교 연희대의 학생이었다고 해요. 이때 7명이 학도정의군, 정의군으로서 내가 가서 반공 우거를 성공시키겠다 해서 정의군을 나서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이만섭이. 그리고 이제 역사학을 하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 근현대사를 하셨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조동걸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이 좀 재미있는데요. 이 당시 대학생일 때 이 헝가리 혁명을 보고 나서 본인이 했던 반응인데요. 이런 걸 썼습니다. 회고록에 나오는 건데, 우리는 몇 사람에 의해 착취당하는 사회, 자본주의도 원하지 않지만 국가라는 유령에 의해서 수탈당하는 공산주의도 거부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이승만 정부, 야당, 그리고 뭐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결이 다르고 어떤 뭐랄까 좀 이게 어떤 포인트가 다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반공입니다. 절대적인 반공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어떤 학생들은 공산주의도 싫지만 자본주의도 싫다. 제3의 길을 고민하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거는 좀 더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걸로 이 헝가리 혁명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헝가리 혁명이 무슨 반공 의거가 아니고요. 실제 이 너지 임내가 주장했던, 지향했던 거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대 그러니까 민주화된 사회주의 뭐 이런 거였어요. 민족주의적 사회주의.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거죠. 이 기존에 있던 것과. 좀 길었는데요. 다시 돌아와 봅시다. 김춘수로. 기본적으로 이 김춘수의 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에도 그랬고요. 그 대부분이 반공의 대표작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 정권의 반공으로 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권순근이라는 분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논문에 쓰셨는데, 학생들의 반공 의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제3차 개정 고등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에 74년부터 81년까지 74년부터 81년까지 고등학생이었던 분이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분명히 필수였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맥락, 어떤 맥락에서 실렸냐면 민족적 동지성이나 통일의 열망을 적대시하며 때려잡자 공산당 식의 증오가 가득한 시다. 그러니까 반공으로만 가득한 시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됐고 그렇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맥락 속에 계속 이해가 됐죠.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느냐? 아까 그 조동걸 그 대학생의 어떤 맥락, 그리고 요 시기의 맥락들을 좀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좀 한자로 써놨는데요. 저도 한자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약속, 약하고 작은 민족.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선진국이라 여러분, 특히 지금 20대인 분들은 우리가 약소민족 뭐 이런 거 생각하기 어렵겠지만 강력한 대한민국이잖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이 시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민족인 거죠. 약소민족인데요. 일단 5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죠,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역사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결과로서의 역사가 있고 과정으로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뭐랄까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선진국 대열의 선, 그렇죠. 아주 뛰어난 대한민국을 상정하고 50년대, 뭐 40년대, 60년대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거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역사를 살아가는 경험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에 태어난 사람은 김춘수가 1900 뭐 식민지식에 태어났죠. 그래서 대학생을 거기서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 전쟁을 겪고 50년대를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80년대, 90년대 이 경제 성장을 60년대 경제 성장을 모릅니다. 김춘수는 식민지 경험이 지층에 쌓이고요. 그 지층 위에 분단과 한국 전쟁 그리고 반공의 경험 그리고 뭐랄까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56년 헝가리 혁명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56년이면 여러분 김춘수 같은 경우도 고작해야 분단과 한국 전쟁을 겪고 나서 한 7년쯤, 많아야 10년 된 거죠. 근데 식민지 경험이 한 20년이 넘어요 이미. 그렇죠. 그럼 자기한테는 본인한테는 식민지 경험이 더 많은 지층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 위에 분단과 냉정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들에게는 헝가리 혁명, 소련군이 강대국 소련이 밀고 들어오는 걸 바라볼 때 약소민족들, 저 불쌍한 불행한 헝가리 약소민족들에 대한 식민 경험을 같이 투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에서 그렇죠, 세다가야 감옥에서 그렇죠, 막 이렇게 막 창자를 애끓을 정도로 그 시를 거기다 아주 되게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큰 부분을 참 넣는 그 부분을 삽입한 이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죠, 본인한테는. 그렇죠. 물론 나중에 삭제했지만 그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도 당연히 그래서 약소민족으로서 저기 헝가리 혁명에 죽어가던 부다페스트 소녀는 어쩌면 강대국이라는 소년에 의해서 제국주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약소민족의 아픔이고, 한강의 소녀도 약소민족의 아픔이고, 자신의 식민지 경험, 20대의 경험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받던 약소민족의 서름이다 라는 거를 아마 본인이 느꼈겠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만 그치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그 논문에는 썼지만 수많은 그 전후로 나오는 김춘수의 시들에서 여러 가지 작품들에서 그 이야기라는 시도 있는데요. 이 시를 보면 58년작인데요. 프랑스가 여러분들 프랑스가 뭐랄까요? 아프리카를 많이 지배했잖아요. 그렇죠. 식민지 시기에, 제국주의 시대에. 그리고 냉전이 됐지만 여전히 프랑스는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식민지를 해방시켜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알제리가 대표적이잖아요. 알제리가 61년인가 돼서 독립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튀니지 같은 경우도 독립하기 쉽지 않았어요. 근데 프랑스 공군기가 이렇게 하여튼 독립을 어쨌든 막기 위해서 공습하고 이런 모습들이 막 뉴스에 보도가 됐겠죠. 여기에 대해서 김춘수가 작품을 남겼어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작품을 남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냉전의 맥락으로만 생각하면요, 자유진영이잖아요. 우리는 자유진영.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이잖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이면 미국의 가장 큰 우방은 바로 영국, 프랑스 뭐 이런 국가들이잖아요. 그럼 프랑스도 우리 편이잖아요. 근데 왜 프랑스를 비판하지? 이거는 당연히 이 시도 그렇지만 이 약소민족으로서 강대국 프랑스가 약소민족인 튀니지를 여전히 해방시키지 않고 하고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한 비판을 시로 남깁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연결되는 맥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제가 그 논문에서도 살짝 언급하긴 했지만 56년에 여러분 아까 헝가리 혁명이 강하게 터지지만 거의 동시적 사건이에요. 요 동시적으로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 너무 많이 나오죠. 여러 가지 나라들이 중동에 있는 이집트 국가가 원래 영국의 오래된 식민지였다가 그렇죠. 53년인가요? 나세르라는 젊은 청년 장교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대통령이 되고 하여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독립운동을 펼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독립은 오래전에 했지만 여러 가지 영국의 어떤 뭐랄까요 이 것들을 뺏기고 있었죠. 특히 수에즈 같은 경우도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도 다 영국 거였죠. 기업들이 갖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56년에 국유화를 발표해 버립니다. 이집트의 나세르가
국유화를 선언해버리고 다 영국 뭐랄까요 영국들 관리병들 다 쫓아내버리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국과 이스라엘과 프랑스였던 것 같아요. 이 세 국가가 전쟁을 펼칩니다. 공습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엄청난 세계적인 비판이 있었죠. 어떻게 이런 전쟁을 펼칠 수 있느냐, 이 약소 민족에 대해서. 여기에서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그렇죠. 자유진영인 영국에 대해서도 되게 비판적으로 신문에 보도가 돼요. 요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50년대 중반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물론 한국 전쟁을 겪었고 반공이라는 엄청난 압도적인 그렇죠. 분단과 반공을 압도적인 어떤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약소 민족으로서 식민 경험이 거대하게 움트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냉전의 이분법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렇죠. 이런 약소 민족으로서 공감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당하는 약소 민족 해방운동이라는 맥락 속에서 많은 것들이 재현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전반부를 좀 정리를 하면 부다페스트의 소녀의 죽음이라는 시는 냉전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반공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 반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분단으로만 설명할 수도 없다. 겹쳐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와 플러스 식민 경험이 같이 들어있다 라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년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심상지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소식들이 들어오지만 물론 냉전이라는 창을 통해서 그렇죠. 헝가리 혁명이 그렇게 많이 보도되고 시인들이 많이 그렇죠. 시로 남긴 이유는 어쩌면 냉전이라는 창을 통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 반공이니까 많이 보도해야지 라고 구성되고 만들어진 지식들인 거죠. 그렇지만 그게 반드시 반공으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렇죠? 특히 식민 경험이라는 형태로 약소 민족이라는 걸로 공감하는 형태로 그게 깔려 있었다. 그거는 냉전의 진영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자유진영도 비판할 수 있는 영국, 프랑스 너네들도 제국주의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균열의 지점들이 이 식민 경험이라는 것이 교차하고 있었다라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헝가리 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50년대에 어떻게 그죠? 냉전과 탈식민, 특히 식민 경험이라는 게 공감의 영역으로서 있었고 특히 부다페스트 소녀의 죽음이라는 시에 어떤 식으로 삽입되어 있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러면 헝가리 혁명 시기에 혁명을 그려낸 시들은 어떤 식으로 그 혁명의 여성 주체들을 그려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여성 주체들은 정말 시인들이 그려낸 그 형상대로 존재했던 것일까? 어떤 왜곡이나 변화나 이런 건 없는 것일까?에 대한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주제를 이렇게 냉전과 젠더라는 문제를 넣어봤습니다. 네. 참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 현대사를 전공하고 뭐 외교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 젠더 관련된 논문은 제가 처음 이때 써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018년에 쓴 논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설명에 있던 처음 맨 앞에 있던 제가 역사문제연구소라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역사문제연구소라는 곳에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년에 심포지엄 주제가 혁명과 젠더였어요. 사실은 이 젠더는 저는 진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같이 하자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못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뭐 하여튼 복잡한 사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뭐 그쵸, 뭐 있었던 일이니까. 네, 이 맥락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 숙명여대에서 하는 요 사업이 혐오, 특히 이제 젠더적인 문제도 많이 다루니까 대학에서 제가 강의를 오래 해왔는데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그 시기에 마침 요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저는 젠더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주제가 아닙니다라고 포기한 상황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현대사 강의니까 이게 쭉쭉 하잖아요. 근데
한 90년대를 하면 저는 보통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91년에 김학순 할머니가 이제 스스로 내가 그 증인이다라고 나섬으로써 이제 도드라졌죠. 그리고 그게 90년대 발현되는 양상은 젠더적인 맥락, 그리고 젠더적인 차별의 맥락이 되게 작동했죠. 그리고 그게 많이 극복되는 과정이 2000년대, 2010년대 이후의 과정인 거죠. 이건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정리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수업에서 한 친구가 되게 열심히 들었던 한 친구인데, 뭐 익명으로 한 친구인데 20대 중반인 학생, 군대 갔다 온 학생이었습니다. 남학생이었습니다. 젠더로 볼 수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되게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마치 제가 페미니스트로서 저를 이제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전 페미니즘을 공부한 적도 없는데 역사적 맥락에서 설명한 건데, 아, 이렇게 되게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때 마침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2017년 요 시기가 특히 20대들 사이에서의 어떤 이런 젠더 갈등이 되게 불거졌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되게 민감했고 한 학생이 저에게 되게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젠더가 어렵긴 하지만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고 싶어서 그때 저도 한번 공부를 시작했고, 그래서 좀 공부를 하다가 내가 전공하는, 내가 썼던 헝가리 혁명을 이 시를 젠더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되나라고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 작업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당시의 맥락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젠더라는 걸 좀 기억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들은 헝가리 혁명의 주체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걸 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려내는 헝가리 혁명의 여성 주체는 우리가 이제 헝가리 혁명을 다시 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헝가리 혁명, 56년 헝가리 혁명을 뭐 굳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듣지, 당시 신문 찾아보지 않잖아요. 근데 이 헝가리 혁명을 이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가 부다페스트의 소녀의 죽음이라는 시죠. 그 시에서 그려내고 있는 여성 주체는 과연 그 당대의 실제 헝가리 혁명의 여성 주체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작가나 아니면 그 50년대 살아가던 사람들의 어떤 문법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재현되는 그렇게 그려지고 만들어진 건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억 속에는 그 여성 주체가, 헝가리 혁명의 여성 주체가 어떤 식으로 기억되거나 혹은 배제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까 제가 시를 장황하게 좀 길게 읽어드렸잖아요. 쓱 지나갔지만 다시 한번 그냥 쓱 보겠습니다. 김춘수의 시의 등장 인물을 한번 자세히 저도 살펴봤어요. 그때 다시 분석하면서. 그래서 보면 이 소녀가 나오죠. 이 소녀는 쥐새끼보다도 초라한 모양으로 너를 쓰러뜨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련제 탄환에 그냥 약하게 쓰러진 거죠. 되게 수동적인 주체입니다. 잘 보면. 그렇죠? 능동적인 저항의 이미지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막 피가 터지고 막 쓰러지고 터지는 거죠. 13살이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런 어떤 수동적인 여성의 주체와 달리 여기 남성이 등장해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아저씨 오빠가 등장합니다. 근데 저도 몰랐는데 자세히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잘 보면 두 달의 항쟁 끝에 너를 겨눈 같은 총뿌리, 그렇죠? 소녀도 겨루고 아저씨와 오빠도 겨뤘죠. 근데 흥미롭고도 소녀는 수발에 이렇게 총달에 이렇게 쓰러져서 그냥 막 두부 터지고 막 이렇게 쓰러지는 거, 수동적이죠. 근데 아저씨와 오빠는 그렇게 안 죽어요. 무릎을 꿇죠. 네. 왜 무릎을 꿇죠? 이게 흥미롭습니다. 보고 있으면. 아저씨와 오빠, 남성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냥 피 터져 그냥 수동적으로 죽지 않아요. 그냥 죽지도 않습니다. 멋있게 무릎 꿇고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나오죠. 쥐새끼보다도 초라한 모양으로 소녀는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다페스트 소녀의 죽음이라는 시는 등장 인물에서 그 주인공인 소녀는 수동적 주체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논문에 있는 걸 좀 이게 가져왔는데요. 나중에 여기 쓴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가 강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다페스트의 소녀라는 거는 그렇죠, 한강에서의 어떤 우리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식민지의 경험, 약소민족의 어떤 순환과 아픔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민족의 순환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 약소 민족의 순환을 그려낼 때는 그렇죠? 독립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독립운동은 항상 남성으로 그려져요,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 알고 있듯이 유관순의 이미지는 그렇죠? 순환의 강한 고문을 당하고 여리고 약한 이런 순환의 이미지가 되게 강하죠. 예. 이런 어떤 순환의 이미지로서 그렇죠? 예, 그려져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민족주의, 한국의 민족주의를 표상하고 약소 민족으로서의 어떤 뭐랄까요? 이 이미지로서 저기 헝가리 혁명의 소녀도 그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본인은 그렇게 그 문법 속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수동적인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동적 주체로서 아저씨 오빠는 네, 여기 말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는 상징적 정치적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네. 되게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제스처죠. 무릎을 꿇는 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 민족주의와 여성의 순환이라는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뭐 논문에 있는 부분을 좀 가져왔는데요. 특히 이 부분은 좀 기억할 필요, 이건 이미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다른 부산대에 계시는 권명화 선생님 같은 분이 이미 연구를 하셨는데요. 한국의 민족주의라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식민지 경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6년이면 식민지 경험이 훨씬 커요. 그리고 그 문법이 많이 작동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강력한 대한민국 민족주의는 없습니다. 아직은 이 시기에는. 한국 민족, 약소민족의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의 침탈과 민족의 순환, 그 속에서 여성의 순환이라는 식, 그러니까 가해자는 제국주의 남성이고요. 피해자는 여성인 거죠. 이런 어떤 직선의 구조가 반드시 이 젠더의 문법이 작동하는 거죠. 그 문법이 자연스럽게 있었을 거고 그 문법 속에서 헝가리 혁명의 그 여성 소녀를 그려내는 거죠. 근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놀랍게도 당대 신문을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네, 반전이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신문 보고는. 이런 신문을 보고 이렇게 그려내도 되는 건가? 할 정도로 당황스럽습니다. 네,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시인만이 아니라 다른 시인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시인들도 비슷하게 그려내요. 문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김사옥 시조 시인인데요. 되게 무관하게 이 시 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들어와요. 되게 약간 꽃 많은 내부에는 수많은 소녀가 있다. 그리고 한가리의 여묘한 심경으로 흐느낀다. 그렇죠. 꽃나무의 소녀들이 흐느끼고 있다. 이렇게 되게 여리고 약한 이미지로 소녀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렇죠. 되게 비슷합니다. 이미지가. 그리고 조병화라는 시도 여기 보면 시를 보면 되게 여성들이 되게 그렇죠? 사륙당하고 막 아파하고 막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힘없고 늙은 부녀들 막 그렇죠? 이런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흐느끼 우는 거죠, 여성들이. 그렇죠? 그렇게 시를 그려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때는 이제 여러분 여행이 거의 불가능하던 시절이죠. 지금같이 비행기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못 가요. 근데 이런 시인들이 헝가리 혁명을 얻는 지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신문입니다. 그런 지식과 소식을 확보했죠. 그러면 지식과 소식을 확보한 그 신문에서는 과연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 정말 저렇게 여리고 수동적이고 순환적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신문 보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당대 신문들을 보니까 저도 처음엔 잘 몰랐어요. 자세히 보니까 신문이란 보도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더라고요. 당대에는 아직 뭐랄까요, 이 스스로 뭐랄까요, 기자를 파견해서 그 정도 능력이 안 되죠. 아직 그렇죠. 국력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파견 기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신의 보도를 직접적으로 가져다 써요. 직접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보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뭐 사설이나 논평을 가지고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분류할 필요가 있겠죠. 직접 보도는 외신들을 가져다가 직접 번역해서 쓰는 거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실제 현장 보도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그게 보도가 되는 거고, 하나는 사설 논평인 거죠. 그럼 신문들 어떻게 보도했는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56년 11월 9일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6년 11월 4일에 소련군 탱커가 밀고 들어와서 이제 엄청난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막 피 흘리고 막 힘든 시기인 거죠. 이런 만평의 신문이 실려요. 요즘에 여러분들 여기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들어가면 여러분들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옛날 신문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는 이 사진을 보고는 좀 어려웠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지? 얼핏 보면
이건 남자아이죠. 남자아이 같죠. 그리고 이건 여성이죠. 그렇죠? 되게 당당하게 총칼로 싸우고 있죠. 그래서 뭔가 되게 강인한 이미지구나. 의외로 강인한 이미지가 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보면 전체적인 이미지는 소련군 탱크라는 거대한 이미지 속에 그렇죠? 되게 약한 그렇죠? 남성도 아닌 여성, 엄마, 그렇죠? 그리고 어린 아이가 뭐 이렇게 희생당하는 이미지, 희생자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되게 복잡했습니다. 근데 조금씩 이제 좀 따져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인용 보도 그리고 논평이나 사설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적 투사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수동적 희생자로 봐야 되는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용 보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11월 24일자 그 당시에 실제 거기에 있었던 미국인 기자였던 것 같아요. 그 기자가 쓴 기자 이름도 나옵니다. 이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직접 인용 보도인데요. 나옵니다. 10대 소녀죠. 전차와 싸우고 그 어머니들은 그들을 싸우게 하고 또 여성 노동자들이 자동소총을 손에 들고 막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부다페스트의 여인들이 소련군의 전차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있다. 전차하고 당당히 싸우고 있죠. 그리고 10대 소녀들은 공산 정권으로부터 총기 사용법을 배워 훈련받은 젊은 병사들과 합류해서 전차를 막 파괴하고 있어요. 그렇죠? 엄청 능동적이죠. 그리고 자기 키만 한 그렇죠? 어린 아이인데 구식 소총을 들고 키리아 병사 근방의 도로 끝을 지키고 있던 16세, 여기 16세 소녀가 나옵니다. 조리스카라는 사람을 이제 이 기자가 보고는 쓴 거죠. 그렇죠? 이 소녀가 되게 적극적으로 그렇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3명의 어린 소녀를 거느리고 그렇죠? 모스크바 광장에서 몰로토프 칵테일 화염병 여러분 그렇죠? 만들어 가지고 소련군 전차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막 14세의 붉은 머리의 소녀, 그렇죠? 예, 부다페스트의 소녀하고 다르죠. 그 가녀린 소녀와 막 화염병 던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상자들의 붕대를 감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태연히 당당하게 막 무서워하지 않죠. 공포가 없죠. 아주 열심히 하는 매춘부도 있고요. 되게 다 이런 모습을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거는 당시 찍었던 신문, 그러니까 2016년에 헝가리 혁명 50주년이잖아요. 56년이니까 그 50주년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헝가리 혁명 특별전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많은 여기 제가 인용 출처를 밝혀놨는데, 그렇죠? 예, 신문 사진들, 그 당대에 실제 있던 사진들인데 유명한 보면 이렇게 되게 당당합니다, 그렇죠? 웃으면서, 그렇죠? 예, 투사입니다, 투사. 그리고 특히 이 15세 아까 나왔던 보도에 나왔던 14세, 15세 특히 소녀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여기서. 예, 유명한 15세 소녀 전사 셀레시 엘리카라는 사람이 실제 이렇게 유명한 인물이었다고 해요. 되게 당당하죠, 이미지도. 우리가 상상하는 부다페스트의 소녀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직접 인용은 그대로 갖다 실었기 때문에 아까 보였던 이미지처럼 실제 그 장면을 그대로 옮겨내서 투사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게 그려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묘하게 신문들의 사설과 논평을 보면 조금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네. 특히 11월 6일자 사설을 보면 소녀들이 골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잘 보면 투사로서의 이미지보다는 소련군이 되게 대량 학살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반인권적이다. 소련군은 되게 나쁜 그렇죠? 이게 뭐랄까요? 인간적이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되게 희생자적 이미지. 소년까지 죽이는 희생자적 이미지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는 것 같아요. 사설과 논평은. 그거는 어쩌면 뭐랄까 냉전 시기에 소련이라는 어떤 강대국이 뭐랄까요 이 어리고 약한 약소민족을 공격하고 희생하게 만드는 희생자적 이미지로 그려내기 위한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슷합니다. 대체로 뭐 소년 동화 코너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소년들이 보는 코너인데 그 신문 그 코너에 소련군이 그쵸 부여자고 어린이까지 되게 막 항거하고 있지만 피바다가 되고 되게 약간 희생당하고 있다라는 이미지가 좀 더 강하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좀 포인트가 여기는 투사로서의 이미지를 그려내기보다는 약간 그죠 희생자로서의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주체를 그려내는 데 있어서
신문의 직접 인용 보도는 어쨌든 분명히 투사였습니다. 예, 놀라리 많지. 예. 그런데 묘하게 사설이나 논평들은 희생자의 이미지로 투사를 조금 덜 강조하는 형태로 그려냅니다. 그렇죠? 예, 여기 써드린 것처럼. 네. 그래서 신문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신문사들. 예, 그래서 어쩌면 한국 당시의 신문에 보도됐던 그 헝가리 혁명의 어린 소녀들, 10대 소녀들의 이미지, 투사로서의 이미지는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예, 의도하지 않지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예, 예, 분명히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거를 신문사들도 아까 말씀드린 시인들이나 이런 맥락들처럼 좀 희생자적 이미지로, 예, 처절함의 이미지로 활용하기 위한 걸로, 예, 다시 그러니까 투사에서 이미지로, 희생자로 이렇게 이미지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요 시가 좀 되게 흥미로운데요. 특히 이 젠더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전봉곤이라는 시인이 11월 22일에 신문에 실었죠. 그러니까 당대의 신문을 보면서, 그렇죠? 직접 인용되는 보도도 보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어쨌든 자기가 살아왔던 식민지 경험, 또 어쨌든 냉전 시기 한국 전쟁 겪었던 이 경험 속에서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 젠더적 문법을 가지고서 이 시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부다페스트의 소녀의 죽음과는 묘하게 다르면서도 비슷한 문법이 있습니다. 이거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이 시를 보면. 그래서 일단은 부다페스트의 소녀의 죽음과 좀 달라요. 되게 능동적인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긴 해요. 특히 여기 보면 오늘 아름다운 소녀와 소년들은 노래한다. 소녀와 소년이 같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보면은 되게 능동적 노래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쁜 아버지의 시체를 바리케이트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머니의 젖가슴도 바리케이트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가 다 같이 등장해요. 그렇죠? 아까 부다페스트의 소녀처럼 소녀의 죽음이라는 시처럼 뭐 오빠와 뭐 아저씨가 잠깐 등장하는 게 아니라 대등하게 소년, 소녀,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여성, 남성이 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견 대등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되게 잘 읽으면 묘하게 동시에 등장하지만 그 포인트가 달라요. 보면 아버지는 시체예요, 시체. 똑같이 바리케이트를 하는데, 저항을 하는데 아버지는 시체라는 문법을 쓰고 어머니는 젖가슴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녀들의 치마를 찢어 헤쳐서 이 아름다운 소년들의 이마를 산산히 까부셔서 라고 해요. 똑같이 소년과 소녀가 등장했고 처음에는 동등하게 진행될 것 같은 시인데 그 주체로서 등장을 했는데 똑같이 아름다운데 묘하게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년은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이 성폭력의 문제인 거죠. 치마를 찢기는 거고요. 소년은 그렇죠, 이마를 다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마라는 게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다른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까 신문에서 계속 보도된 것처럼 되게 짐승과도 같은, 그렇죠, 뭐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 반인권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는, 도스토옙스키에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네가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이런 문학가를 둘 수 있는 나라이냐라고 소련의 만행을 강조하는 희생자적 이미지를 마지막에 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봉곤의 시도 어쨌든 두 개가 같이 등장을 하는데요. 뭐 제가 자세히 좀 그때 분석을 해놨는데 훼손되는 신체가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어요. 예. 남성인 소년은 머리를 다친 거는 너무 자기적인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이성적, 머리니까 이성적인 거고요. 그리고 여성은 그 민족의 정조인 거죠. 순결한 여성인 헝가리 민족의 정조를 누린다는 거니까 아랫도리로서 순환자적 이미지인 거죠. 우리 한국의 민족주의가 식민지 시기에 그렇게 그려내는 것처럼 그 문법을 상당히 따른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인간의 몸 그대로의 시체, 그냥 그대로 인간인 거죠. 남성은 그냥 인간인 거죠, 시체니까. 근데 여성은 어떤 젖가슴이라는 형태로, 모성이라는 형태로
그려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쩌면 이 당대 신문에서 그래도 신문이나 여러 보도에서 그나마 남성 여성이 많이 그려지고 했던 시임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민족주의에 대한 어떤 젠더적 질서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재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번.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시를 한번 좀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소민족으로서 아까 강조드렸다시피 부다페스트 소녀의 죽음에서 이 자신의 식민지 경험을 56년에 시에 썼는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70년대인가요? 그 이후로 가면 이 부분을 완전히 삭제합니다. 네. 완전히 떼어내버려요. 네. 그렇죠. 네. 왜 이 부분을 떼어냈을까?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반적인 제가 기존의 연구들에서의 해석은 냉전이 계속 진행되는 뭐 60년대, 70년대를 겪고 나서는 이제 식민지의 경험이 이제 탈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민지 경험이 이제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는 이걸 빼버렸다. 라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젠더적 측면에서 보면 혹시 좀 본인이 이렇게 식민지 경험이었기 때문에 집어넣긴 했는데 젠더 문법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가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이것도 저의 그냥 하나의 해석입니다. 네, 답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잘 보면 아까 부다페스트 소녀의 죽음은 소녀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희생자죠. 그리고 수동적이잖아요. 그리고 약소민족으로서는 그게 통해요. 분명히. 자기 식민지 경험이. 근데 본인은 남성이죠. 그리고 잘 보면 이 어그들을 보면 되게 난 살고 싶어요. 창자에서 비비꼬는 소리가 새어나왔고요. 본인의 어떤 뭐랄까요, 되게 남성으로서 그려낼 수 없는 그쵸, 뭔가 좀 수동적인 이미지, 그쵸, 그리고 피해자의 이미지, 희생자적 이미지가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도저히 여기는 들어갈 수 없다 해서 전체를 다 드러낸 게 아닐까. 그러니까 물론 냉전적 맥락이 더 강해지니까 약소민족의 내용이 필요 없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약소민족 이 내용이 플러스 그렇죠? 어쩌면 젠더적 맥락 속에서 이 소녀라는 이 부다페스트 소녀라는 어떤 희생자적 여린 맥락이 약한 맥락이 남성이 자신하고 좀 맞지 않다라고 했던 건 아닐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건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닌가. 혁명을 재현하는 문법이 있다. 그냥 재현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억되는 방식 그리고 그 기억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당대 신문을 분명히 외신 보도를 직접 인용 보도긴 하지만 봤잖아요. 14세 그렇죠. 그렇게 화염병 던지는 그 소녀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소녀는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기억 속에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방공의거 그리고 희생된 여린 부다페스트의 소녀 같은 그 김철수의 시로만 형상화된 그런 이미지로만 기억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 어떤 시를 우리가 읽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시를 읽는다는 거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어떤 주체를 형상화하는 거고요. 그 주체를 형상화하는 방식은 그 시를 만든 그 작가, 시인의 문법, 그리고 그 당대적 어떤 맥락들이 들어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약소 민족의 맥락, 그리고 젠더 차별적 시선, 그들의 문법 속에서 만들어진 창조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데 마지막에 좀 어거지로라도 이렇게 좀 엮어보고 싶었는데요. 어쨌든 이게 공감이잖아요. 전체 주제가. 혐오의 반대말은 공감인 거잖아요. 공감하면 혐오할 수 없는 거잖아요. 타자를 이해하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주체를 상상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가 배제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공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어려운데 일단은 다양한 문학 작품이든 무언가를 볼 때 그 문학 작품이 절대화되지 말고요. 많은 것들이 배제될 수도 있구나. 만드는 거구나. 라는 걸 또 일단 그런 존재들이 있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주체들이 있구나. 라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50년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여성 주체를 이해할 때 우리가 식민지 경험과 냉전 시기에 형성해낸 주체들은 외려 실제 헝가리 혁명의 능동적이고 투사적인 주체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배제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좀 새로운 주체를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맥락도 우리가 기억할 때 지금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뭐 책을 읽거나 글을 읽거나 아니면 뭐 문학 작품을 읽거나 하겠죠. 그런 것들을 읽을 때 이런 젠더 차별적인 구조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뭐 냉전적 맥락일 수도 있고요. 냉전 차별적일 수도 있고요. 뭐 분단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다양한 그 차별적인 구조들을 우리가 좀 성찰하고 기억할 때 해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랬을 때 차별하지 않고 공감하는 걸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나 라는 거를 좀 역사적인 50년대 헝가리 혁명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참고문헌이고요. 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네.